오늘은 금강경 봉창기도랑 관련해서 천도제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천도제 얘기. (11월) 둘째 주에 영가천원 수륙 무차대회라고 영가천원 수륙 무차대회 12월 둘째 주에 월정사에서 이거 영가는 돌아가신 분이라는 뜻이고, 돌아가신 분, 가신 분들, 영가 천원은 천도, 영혼을 천도한다는 뜻이고, 무차는 모두다, 모두라는 뜻입니다. 수륙 빠졌네, 수륙. 이름도 되게 길구만. 무차 대법회. 대법회는 큰 법회라는 뜻이고, 무차는 모두라는 뜻이고, 수륙도 모두라는 뜻입니다, 사실. 천호는 천도한다는 뜻이고, 영가는 망자, 돌아가신 분, 어른을 얘기하는 거고, 요렇게.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천도제라는 뜻이에요. 천도제라는 뜻이고, 수륙은 원래 천지, 명양, 수륙제 하면 사람들이 흔히 무슨 생각하냐면 물에 빠져 죽은 귀신, 물귀신을 천도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용화수 이러니까, 미륵부처님은 용화수 아래에서 깨달아요. 이렇게 하니까, 용화수를 누가 강물인 줄 알고, 용화수, 아리수 뭐 이런 것처럼 강물인 줄 알고, 그 나무고요. 수륙은 보리수처럼, 인도는 그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더워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부처님은 나무 밑에서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는가? 그게 사실 제가 굉장히 궁금한 얘기기도 하고, 그게 논문 주제거리도 되는데 정확한 단서를 잘 못 찾겠어요. 부처님은 연부나무 아래에서 농경제 때 연부나무 아래에서 처음으로 선정에 드셨고, 그 다음에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태어날 때는 아수가수, 쉽게 말해서 무수 아래에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는 사라수 사이에서 돌아가시고, 사라상 사이. 이게 굉장히 재밌는 주제예요. 왜 모든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하필 나무가? 이런 거. 이것도 사실 내가 처음 주목한 건데, 저도 답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게 수목신앙이나 뭔가와 관련이 있을 거다. 그리고 깨닫기 전에도 그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우유죽 드시는 거거든. 그리고 특이하게도 나무 이름이 수종이 결정이 돼 있죠.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그냥 나무 밑에서 이러면 될 건데, 나무 이름들이 다 나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재밌는 구조지. 그래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현재 단서가 적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큰 사건은 나무 밑에서 이루어지고, 미륵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스템 구조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강물하고 관련돼서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천원이라고 하는 거는 영혼을 천도한다. 천도는 좋은 곳으로 천거한다, 추천한다, 이런 뜻이에요. 추천한다. 그러니까는 돌아가신 분을 좋은 곳으로 내가 천거해 주겠다, 추천해 주겠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수륙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육지라는 뜻인데, 원래는 이게 제일 큰 수륙제라고도 해요. 수륙제. 근데 그게 정확한 풀네임은 천지 명양 수륙제거든요.
수륙이라는 이 물이라는 느낌이 들어가니까 마치 그 강가에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강가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강가에서 아니면 바다랑 인접한 데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진관사 수륙제 거기 뭐 물이 뭐 있어? 그 계곡? 또랑? 거기에 뭐 사람이 빠져 죽을 일이 있나?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동해 사마사 같은 경우는 거기 예전에 고려 사람들을, 고려 왕족들을 조선 초기에 조선 시작 개국하자마자 아주 비열하게 죽였어요. 그 사건,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보물섬이 그 앞바다에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돈스코이오 뭐 이거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대단한 보물섬이 있습니다. 고려 귀족들, 왕족들을 전부 배에다 실어서 너네가 전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가. 그러면 우리가 좋은 섬에다가 하나의 섬을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제주도, 마라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진도 뭐 이렇게 좀 큰 섬에다가 주고 자치권을 줄게. 그리고 후원해 줄게. 그러니까 입 닥치고 글로 다 들어가. 라고 해서 고려 왕씨들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배를 탔죠. 근데 잠수부를 동원해서 배 바닥에 구멍을 뚫고 결국 수장됐습니다. 그래서 최고 A급 문화재들이 거기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배 바닥 구멍 뚫어서 하는데 거기서 뭐 빼고 이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마치 그 타이타닉의 그 블루 다이아몬드 나오듯이 그 뭐 어디 박물관에 있는데 그 실제로 존재하는 건데 그 블루 다이아몬드 그 대단한 미국 미네소타 박물관인가 거기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걸 모티브로 해서 그 타이타닉 영화에서 맨 마지막에 로즈가 이렇게 탁 그 다이아몬드를 탁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타이타닉 영화 아실 정도면 오래된 사람입니다. 타이타닉도 오래됐지만 타이타닉 영화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그게 뭐 97년, 98년 뭐 그때쯤일 거예요. 1900. 그러니까 뭐 벌써 한 20년? 그죠? 뭐 이렇게 지난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동해 사마사 앞쪽에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거기 보물섬 가서 누군가 이렇게 발굴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뭐 그런 유물에 대한 욕심은 없고 뭐가 있었는지가 궁금한 거죠. 박물관에 있는 걸 꼭 가져야 제맛이냐? 아니 그것보다 뭐가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대부분이 그게 불교 문화재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하나가 발굴되면 불교사의 상당 부분을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 유물급입니다. 그래서 이 수륙이라고 하는 게 꼭 바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지, 하늘과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 천지, 하늘과 땅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명양, 죽었거나 살았거나입니다. 명은 명계, 양은 양명하게, 우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수륙, 물과 육지에 있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주를 세 개로 구분해서 하늘에 있는 놈, 땅에 있는 놈. 그 다음에 살은 사람, 죽은 생명, 산 생명. 그 다음에 물 밖과 물 안.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범주 구분을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똑같아. 요게 하데스의 영역입니다. 하데스. 요게 제우스의 영역이고요. 제우스의 영역이고 이게 포세이돈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 근데 범주 구분을 보면 옛날 사람들 범주 구분이 비슷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보살도 있어. 담당 일진이 있습니다. 여기 책임자. 그래서 수륙제 불화가 삼장보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장보살, 여기 지지보살, 여기가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천장보살, 지지보살, 지장보살, 삼장보살 이렇게. 삼장보살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불화고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불화가 삼장보살도 그 다음에 팔상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팔상소가 부분은 중국이나 일본에도 있는데 전체 풀세트로 되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그리고 삼장보살도가 큰 절들은 다 있어요. 그리고 삼장보살도가 조상숭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부처님을 모시고 원래 좌측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중단이 모셔져 있어요. 신중단이 비서실 같은 측근입니다. 측근. 그러니까 약간 승정원, 조선시대로 말하면 승정원, 그다음에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아니면 비서실도 여러 명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있는데 요 신중단보다 우선시 되는 경우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중단이 우측으로 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절이 시끄럽다 이렇게. 왜냐면 여기가 주인석에 있어야 되는데 객석으로 가면 우측은 객이에요. 객. 네. 좌측은 주인. 좌측은 주인. 이거 내가 전에도 얘기해 줬는데 이렇게 얼굴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처음 듣는 것처럼 주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오야를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좌측에 있으면 내가 남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쪽이 됩니다. 좌가 동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봐. 그래서 아들은 동쪽에 재워. 그래서 동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위는 서쪽에 재워. 그래서 서방이거든. 그래서 서방이거든. 그래서 사위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존재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절에서는 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는 청산이라고 해서 청산은 푸른 산. 거기 계속 짱 박혀서 사는 사람들. 산은 안 움직이잖아. 그리고 주지의 오른쪽에는 백운이라 그래가지고 흰 구름. 그건 떠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떠다니는 스님들은 누구냐면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스님들 아니면 선원 스님들. 예전에는 선원이 지금같이 붙박혀 있는 게 아니고 3개월 맺었다가 3개월 뒤에는 다 흩어져요. 지금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은 선원이 장소가 있다니까. 옛날에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떤 방을 결정해가지고 이 방을 요번에 선원으로 합시다. 그러면 그게 그냥 선원인 거야. 3개월 동안만. 그리고 눈치 더럽게 봐요. 주지한테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 왜 큰 도움 안 되면서 돈이 많이 들거든. 먹을 거 챙겨줘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선원이라고 독립된 공간이 따로 있죠. 지금 선원체가 따로 있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1910년 이후에 경허스님이 활동하신 이후에 가능한 거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경허스님 때문이 아니고 경허스님이 선풍을 일으킨 것도 있지만 일제강점기 때 불교가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돈이 남게 되는 거지. 조선시대 때는 불교가 삥을 뜯기고 있었어. 정부에 공출 뭐 이래가지고 조 박히면서 야 돈 내놔 계속 이렇게 뜯겨가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운영하기가 어려웠어요. 별도 조직을.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찌개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오래된 음식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김치찌개 이러면 뭐 굉장히 오래된 거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국이 오래된 음식이고 찌개는 최근 음식입니다. 찌개는 식자재가 남았을 때 가능한 음식. 그러니까 콩나물국, 된장국, 뭐 이런 것들이 김치국 이러면 그거는 오래된 음식. 그 다음에 그게 찌개로 변형되면 누군가 식자재가 남아서 찌개화 시키는 찌개가 훨씬 고급 음식이에요. 아니 식자재 비율로 보면 이해가 됩니까? 지금은 별게 아니야. 지금은 풍부해져서. 근데 예전에는 상황이 그랬었다고. 상황이 그랬었다고. 그래서 찌개가 생각보다 오래된 음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다 경제력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선원도 오래된 선원은 없습니다. 오래된 선원은 없습니다. 다 최근에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남스님 제가 박사 논문 쓸 때도 이렇게 보면 건봉사에 만일월 선원, 만일원 선원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만일 선원이라고 할게. 만일 선원에 조시를 하셨는데 그 만일 선원이 뭐냐면 만일 연부라는 30년 연불결사 하는 데가 건봉사에 있었어. 그걸 그 당시에 선원 바람이 부니까 선원으로 바꾼 거예요.
주지가. 왜 바꿨는지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뭔가 안에서 뭐 파벌 싸움이 있었던지 뭐 마음에 안 들었던지 했을 거야. 그게 유서 깊은 거거든요. 그걸 깨고 연불당을 깨고 거기를 그냥 선원으로 쓴 거야. 그것도 웃긴데 그럼 계속 선원이었느냐? 아닙니다. 3개월 뒤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간이 계속 거기에 줄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같이 지금 선원 공간을 해서 3개월 쓰고 3개월 비워놓고 3개월 쓰고 3개월 그러니까 6개월 쓰고 6개월 비워놓는 거거든. 이거는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 방에 진짜 무슨 올챙이 새끼 모여듯이 이렇게 오골오골 살았었잖아.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게 경제력과 관련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냐 나쁜 아파트냐 화장실 개수로 알 수 있다. 화장실이 하나 있는 집보다 2개 있는 집이 좋은 집이야. 2개 있는 집보다 4개, 5개 올라가잖아. 아파트인데 나 화장실 5개예요.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런 정도 집이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뭐 옷방 따로 있고 뭐 침실 따로 있고 거실 따로 있고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못 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다 뭉쳐 들어와. 자빠져. 자면 그냥 침실이고 먹으면 식당이고 뭐 거기서 컴퓨터 키면 공부하는 거고 뭐 이렇게 뭐 그 주식장도 됐다가 그 다음에 거기 담요 깔면 도박장도 됐다가 뭐 그냥 다 한 군데서 다 이루어지면 경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식기 같은 경우도 식기도 많이 쓸수록 경제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싼 집 가면 눈깔 돌아가는 게 아유 이렇게 막 식기가 이렇게 쭉 있잖아. 이렇게 쫙 깔려 있잖아. 그래놓고 싼 거 시키면 이 자식들이 야몰차게 또 그걸 갖고 간다. 진짜야. 세팅해놨다가 싼 거 시키면 이렇게 들고 가요. 빈정상하게. 그리고 그런데 가면 사실은 저게 야 이건가 저건가 하나면 되는데요. 이러다가 이제 그래서 내가 바루공양이 무슨 뭐 음식물 쓰레기를 안 만들고 굉장히 뭐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전근대적 약간 미개 문화의 소산이에요. 한 그릇으로 모든 걸 다 먹고 설거지까지 하고 하나의 식기만 쓰는 것들은 사실은 좀 떨어지는 문화. 음식물 쓰레기를 안 남길 수는 있지. 하지만 안 남기는 게 발전된 문화다. 미안한 얘기인데 안 남기는 게 못 살면 안 남겨요. 여러분 어렸을 때 뭘 많이 남겨봤어요? 안 남겨. 미국이나 이런 데 가봐라. 지천으로 버린다 진짜. 그게 삶의 척도랑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그러니까 남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관점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입장만 보면 되게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 같아. 그런데 자기 먹은 식기를 내 거니까 씻어 먹을게. 야, 그거 애들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만약에 템플스테이 같은 데서 젊은 애들이 왔는데 그걸 시키잖아? 다시 안 온다. 다시 안 온다. 아니야. 다르다니까, 그게. 내 거니까 네가 토했다가 다시 먹어봐라. 내 거니까. 먹어질 것 같냐? 안 그래. 그게 이제 문화라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문화는 잘게 쪼개질수록 고등화된 거야. 그래서 예전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세밀한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따지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들을 보고 쟤네는 배불러서 그래. 요즘 애들 보면 진짜 뭐 일거리가 있는데 쟤네가 안 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꼰대가 되는 겁니다. 옛날식 사고. 옛날에는 실제로 그랬어요. 일할 자리가 없어서 못한 거고 지금은 일할 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싫은 거예요. 지금 여기가 울산이잖아. 근데 저 동부 쪽에 가서 조선소 이런 데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한국인들 다 환갑 넘으신 분들이 아마 한 90%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좀 젊은 분들은 다 외국인들이에요. 아니,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그런 분들이 페이가 적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 사람들은 가지 않느냐? 네가 가라 하와이지. 네가 가라 하와이. 차라리 정부의 실업수당을 받을지언정 내가 그걸 가야겠냐? 이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우리 때는 일자리 자체가 없었어. 그러면 이제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처럼 일자리가 없으면 저 중동에라도 가시면 이만했다가 욕 타박아지로 먹었.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는 그분 세대의 언어예요. 그분 세대의 언어를 지금 세대에 하면 안 됐던 상황이었던 거야. 틀렸다는 생각은 안 해. 왜냐면 우리도 꼰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었잖아. 예전에 진짜 그 중동 오일 머니 뭐 이래가지고 쿠웨이트 박, 그 유명한 쿠웨이트 박이 그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 벌어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더 엽기적인 거는 그렇게 돈 벌어서 몇 년 동안 보냈더니 마누라가 사라졌어요. 있었고. 그때 그런 거 있었어. 그런 거 있었어. 근데 그 시절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라고 하지만 그거는 아마 당신은 그게 왜 잘못된 말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 세대 분이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연세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니까. 조선소나 저런 데 가면 뭐 연봉 세고 괜찮은데 뭐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진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애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이게 조금 차이예요. 조금 차이예요. 사실 그 건설 일하시는 분들도 봐봐. 뭐 미장하고 이러면 뭐 일당이 뭐 몇십이에요. 뭐 이런 거. 아니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막상 시켜보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저도 뭐 인테리어 이런 거 좀 하잖아. 손만 대면 막 우수수 깨져. 근데 제일 많은 게 인건비거든. 그러면 그분들의 젊은 분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아니 그냥 현실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분리가 많이 될수록 사실은 발전한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발전한 문화. 그리고 그 발전된 게 꼭 옳으냐?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관점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자연이다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원룸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게 막 다양하게 깔려 있어도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또 심정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간이 넓고 쾌적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건 뭐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에 뭐 부탄이 뭐 행복 지수가 높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다 깨졌죠. 그거는 고립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고, 대부분 행복 지수가 제일 높게 나오는 나라는 북유럽 국가들이 제일 높게 나오죠. 스위스나 뭐 이런 북유럽, 걔네들 보면 한번 8만 불 이상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된 상황 속에서 행복이라는 게 있는 거지, 정신적인 승리만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불교가 말하는 거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소유가 아니라니까. 내가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 무소유가 불교가 아니에요. 무소유는 자인화교였어요. 자인화교였고, 걔네는 결국 옷도 안 입고 털렁털렁 하면서 다녀. 흔들흔들 하면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무소유라고 하는 거고, 불교는 무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의 정당성, 정당한 소유가 왜 나빠? 라고 하는 거지. 하지만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네가 노력해서 좋은 직장을 가졌고 좋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성공했어. 좋은 거야.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그 상태로 네가 영원히 있을 수는 없어. 정년도 해야 되고 언젠가는 좀씩 놔야 돼. 그때 놓을 때도 네가 선택해서 놔. 근데 그거를 계속 잡고 있으면 그게 이제 집착이 되는 거지. 그러면 너는 힘들어져. 주변에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가 말하는 방식은 달라요. 불교는 정당한 소유를 얘기하고 그 정당한 소유를 주변과 나누는 보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요번에 그
저도 그 처음 알았는데, 야, 우리나라에 그렇게 200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네.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 전지현 씨가 거기 산대. 200 몇십억이라던데? 230억인가? 뭐 이렇게. 나 아파트가 그렇게까지, 나 한 50억 하는 줄 알았네. 제일 비싼 아파트가. 아니, 땅도 없는데, 뭐 대저택도 아니고, 230억이면 우리는 건물을 사죠.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고. 이게, 꼰대라서 그래요.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하면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야, 230억이면 저 전세 하려면 얼마인가요? 전세가 150억은 안 될까? 아무리 안 돼도? 야, 씨. 아니야, 나 그렇게 비싼 아파트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뭐, 언론에 나왔으니까 그렇겠지? 아니, 저는 그런 분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왜? 그 양반이, 뭐, 이게 무슨 나쁜 짓에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무슨 코인, 뭐, 이렇게 작전주, 뭐, 이런 걸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성실하게 일을 해서 그 돈을 내가 유지할 만한, 야, 230억짜리에 살면 유지비만 몇 억 들 것 같은데. 나 저렴한 생각인데, 이게 다 저렴한 생각이다. 이게 다 없이 사는 사람들의 저렴한 생각이야. 유지비만 갖고도, 우리 먹고 살 것 같은 연봉인데요. 그런데, 야, 이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건 부정하게, 뭐, 정치적으로 뭘 특혜를 받고, 뭐, 어쩌고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지만, 사실 그건 뭐,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한 걸 가지고, 뭐, 재산 증식을 하고, 뭐, 이렇게 돼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할 계제가 되나?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배려를 해서 다른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게 불교식 사고예요. 그러니까 급고독장자나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지. 만약에 무소유가 정당해 라고 하면 야, 그게 뭐 거지들만 있는 거예요. 뭐 김춘삼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거지왕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라요. 정당한 것은 정당하게 소모시킬 수 있는 거고, 다만 다른 점은 너가 놓아야 될 시점이라는 게 있어. 계속 가지고 갈 수 없어.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어느 시점에는 그것을 놔야 되고, 그걸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놓게 되면 그건 또 다른 행복 현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나이를 먹으면 어느 시점에는 자기를 재설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천지명양수륙이라고 하는 게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차도 막음이 없다. 누가 와도 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적 이념하고 관련돼요. 그러니까 유교의 제사라고 하는 거는 직계만 가능하고 위에만 가능합니다. 우리 고사님이 지금 최근에 동생이 돌아가셔가지고 동생 이제 이렇게 영가 축원을 올렸는데 좀 안타깝죠. 안타깝죠. 근데 유교적으로는 동생 거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내 밑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는 추모예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누구든지 안타깝잖아. 내 동생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 이러면 그걸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애가 상태가 안 좋았어도, 설령 상태가 안 좋았어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게 안 생기면 그게 가족이 아니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어도 애가 죽었어요.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그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유교는 직계만 가능하고 원래는 남자끼리만 가능해.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제사는 장남으로 상속되는 거고 장남이 못 지내게 됐을 때는 차남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장손, 그러니까는 첫째 손자가 지내는 거다. 그렇게 계승되는 거예요. 그게 유교의 기본 룰입니다. 그러면 차남이 할 수는 없느냐? 차남이 하려면 결손이 발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남이 자식 없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장남이 하려고 하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차남의 첫째 아들을 양자로 들여서 대립을 세웁니다. 대신 세웁니다.
그게 지금 현재 구씨 LG가에서 한 그런 행동들이고 그게 유교적인 양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유교 세상이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본 딸들하고 지금 이제 박터지게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대충. 만약에 유교적인 게 조선시대 같이 유교적인 게 다 깔려 있는 세상이면 그걸 그냥 모두가 동의했을 거예요. 근데 딸들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그게 큰 돈이 걸렸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큰 돈이 걸렸는데, 쓸 만큼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씀이 다릅니다. 씀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도 개꿀 아닙니까? 그게 이제 쩌리들의 생각. 쩌리 생각이에요, 쩌리 생각.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차, 막음이 없다. 모두가 평등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셨든지를 떠나서, 모두를 다 천도하는 법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천도할까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의 종류를 나누니까 네 분이 있는 거예요. 네 개의 범주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는 작년까지 3개 했었죠. 3개 이렇게. 어른이나 아니면 커서 돌아가신 분들, 뭐 내 동생이든 내 조카든 커서 죽었어. 그런데 나랑 굉장히 친했어. 그럼 뭐 관계없고, 그런 어른이 돼서 돌아가신 분들, 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뭐 이런 분 당연히 더 위일 거고, 이렇게 어른들 돌아가신 분들. 그 중에서 추모할 만한 분들을 이제 천도를 한번 해보겠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늘상 절에서 있었던 거고, 그런 합동천도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란분제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새롭게 대두한 문제가 반려동물. 이게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동물에 대한 의지가 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키우는 동물이 일찍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거북이 키워. 거북이 150년 사는 거 있더라. 150년 사는 거. 그러면 네가 먼저 죽고 거북이가 네 49세 지내준다. 대가리 내밀어고 하면서 그게 재배 이러면 거북이가 이렇게 머리를 내미는. 그래서 그렇게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그리고 월정사가 되게 재밌는 게, 나도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만약에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면 저는 반대했을 겁니다. 부도탑 안에 부도전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밭같이 만들어놔서 부도밭이라 그래요. 그걸 한문으로 하면 부도전이야. 이렇게 약간 바둑판처럼 약간 이렇게 줄을 잡아놓은 거지.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이제 큰 스님들을 이렇게 딱 모시는데, 스님들을 이렇게 쫙 모시는데, 거기에 개부도 이야기가 1700년대에 개부도가 3기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진짜 약간 사람 같은 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화장을 했더니 사리가 나오고 그걸 개부도를 근데 개를 화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불교식으로 제가 너무너무 애가 똘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부도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부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래. 왜냐면 부도는 일반 그 사찰 스님이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최고 레벨급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교 가면 이렇게 교장 선생님 이렇게 사진 쭉 붙여놓거나, 대학에는 총장 사진 이렇게 쭉 붙여놓거든요. 일반 교수 사진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최고 레벨급만. 이 부도밭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갔으면 여기가 그냥 막 공동묘지 같이 막 수백 기, 수천 기가 됐겠지. 그렇지 않을까? 근데 가보면 큰절 부도밭이라도 몇십 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최고 레벨급들만 들어갔다는 얘기야. 거기에 개부도를 놨다는 게, 그것도 3기나. 와, 그게 상식적인가 싶은. 만약에 지금 저한테, 왜냐면 이게 그 개가 그 정도 레벨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요 어른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게. 개랑 겸상이냐? 내가 개랑 같이 묻힐까?
지금 그 얘기인데 그게 통과가 돼서 그러니까 그 걔가 엄청나게 뭐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용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읽어본 바로는 감동적이지 않은데 뭐 더 뭔가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때 대중들을 다 설득했겠지. 그래서 그 계보도 얘기가 나와요. 이거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천도제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반려동물들을 천도할 수 있는 거기에 의지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 죽고 우울증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 남편 죽고 우울증 안 걸리는데 애 죽고 우울증이 있습니다. 있어.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 개 유골을 방 안에다 놓고 사는 분들 이야기. 주변에 있어.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당신 자녀나 내가 아무리 그래도 자기 진짜 애가 어떻게 죽었어. 그 상황에서도 애 유골을 방에 놓지는 않거든요. 내가 그런 거 거의 잘 못 들어봤거든.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개 유골 방에 놓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뭣도 있냐면 목걸이로 해서 여기다 뼈를 넣어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 목걸이. 아니야, 있어. 인터넷에 찾아보면 아예 그 개 목걸이가 있다니까. 그 개 목걸이가 아니고 사람이 거는 유골 넣는 개 목걸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쪽 관련해서도 이제 상실감이 무지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천도제를 해서 죽은 동물들을 천도시켜서, 그게 이 천도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은 사람에 대한 문제도 있고, 쉽게 말해서 죽은 분들이 좋은 곳에 간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산 사람이 그걸 통해서 짐을 덜고 행복해지는, 그러니까 전체 해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을 푼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서의 원을 풀고, 산 사람은 산 사람으로서의 원을 푼다. 내가 좀 잘못한 것 같고 부족했었던 것들을 다 에브리바디 거기서 해소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영유아 사망, 요거하고 또 제가 뭘 얘기했냐면 낙태죠.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낙태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때 낙태된 분들의 숫자가 박정희 대통령 때 진짜 좀 안 좋은 행동들이에요. 왜 낙태가 성행했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가 삼각형이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20대였을 겁니다. 평균이. 지금은 이제 좀 있으면 평균이 한 50대, 이제 60대 가까이 올라갈 거예요. 평균 연령이, 중위 연령이. 근데 예전에 이래갖고 한 20대. 한국전쟁 나고 사람들 죽을 사람 다 죽고, 그 다음에 애기들 막 무작위로 막 계속 쫙 나니까 요 아래층 연령이 높으니까 평균 연령 자체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군부 독재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무너져 버리면 그걸 정권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당한 정권이 아닌 상황에서 경제 성장까지 잘 안 되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 경제 성장률이 제일 좋았다. 그리고 더 좋았던 건 전두환 대통령 때였다. 지표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은 무조건 이걸 살려야 돼. 경제를 살려야 돼. 그래야 국민들이 뭐라고 안 하지. 정당한 정권이 아닌 상황에서. 그래서 뭘 하냐면, 이게 이제 끌어올리는 것도 잘 했지만, 끌어올리는 것 갖고는 힘들지. 그러니까 인구수를 줄여버리면, 옛날에는 GNP라 그랬었죠. 지금은 GDP하고 옛날에는 GNP 했었잖아요. 그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보이거든요. 수출이나 이런 건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구 숫자가 줄어들면, 그러니까 산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경제적인 약간 사기인데 지금도 사실 그런 비슷한 사기를 하죠.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그게 이제 요번에 어떻게 보면 전 국민에게 돈 주는 거 그런 게 약간 사기입니다. 사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정책이 아니고 그게 약간 잘못된 정책이죠. 왜 그렇게 해서 돈을 풀어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갔다고 우리가 돈을 많이 푸니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 물건은 싸지는 거야. 그럼 수출이 잘 된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우리께 물건이 전체적으로 다 싸지는 거야. 우리가 통화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금이 비싼 이유가 지금 최근에 뜬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외부적 요인도 있고 외부적 요인은 인도하고 중국에서 금을 사는 바람에 미국이 하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제가 못 믿겠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큰 나라들이 금을 사니까 금값이 오른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환율이 안 좋아지니까 금값은 정해져 있어도 우리는 오른 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양싸대기를 맞으니까 갑자기 졸다 보니까 10몇만 원이 올랐어. 야, 이런 게 어딨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꿔 말하면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이, 한국 주식이 이제 박앤세일에 들어갔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환율이 떨어지니까. 환율이 떨어지니까. 예전에 그거 아세요? 터키 경제가 박살이 났을 때 유럽에서 터키를 1달러 샵이라고 했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되면 경제 지표 자체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어. 그러면 국민 소득이 올라가느냐? 소득은 안 올라가. 왜? 소득은 어차피 달러 기준으로 잡으니까.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그래서 이런 식들의 꼼수들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산하정책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단기간에 내가 경제성장을 많이 못하는 상황에서 초반에는 경제성장이 쉬웠어. 왜냐하면 그게 50등 하던 애가 30등까지는 잘 올라가. 근데 한 30등부터 올라가려면 쉽지 않거든. 10등 안으로 들어가면 진짜 못 올라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그게 안 되니까 요걸 깎은 거지. 밑에를 깎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 저주에 빠져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망하게 됐지.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돈 푸는 정책을 하면 그건 정책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돈이 많이 풀리고 복지 예산을 늘려버리면 프랑스나 그리스 같이 됩니다. 그거는 줄일 수가 없어. 한 번 풀린 거는 다시 못 줄여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돈 찍어서 주는 건 개도 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누가 갚을 건데? 누가 그걸 갚을 건데? 야, 나도 하겠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 그 다음에 복지 늘리면 절대 안 돼. 복지 늘리면 절대 안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2060년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적자가 국가 예산보다 많다. 2060년 굉장히 먼 것 같죠? 딴 거 다 빼고 국가 예산보다 많아.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 이런 거 다 빼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째득 좀 나대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앞에서 그 자꾸 나대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게 다 심각한 문제들이고 되게 효과를 내고 싶어서 하는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누가 죽냐면 애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 산하 제한 정책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정부에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 어느 정부도 국민을 고자로 만드는 정부는 없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남자는 고자를 만들어 버렸고 전 국민의 내시화를 추진했지. 전 국민의 내시화. 그리고 여자는 낙태를 시켰어. 그리고 그때 뭐 피임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정보도 어두웠어. 그래서 그냥 생기면 막 낳던 시절에 그래서 낙태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한국전쟁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지하게 죽었어. 무지하게 죽었어. 그리고 그때 보건소나 이런 데서 낙태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하루에도 진짜 뭐 10건, 20건 막 올라갑니다. 매일 그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 참. 그렇게 죽어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슬픈 게 뭐냐면 순서에서 우위로 밀려서 죽은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앞에 두 애가 생긴 뒤라서 죽은 경우도 있지만,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별돼서 죽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라고 하는, 처리할 방법이 없어. 그런 걸 이제 자연유산은 괜찮다니까. 자연유산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자연유산은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 아니, 내가 뭐 크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뭐 크게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별놈 다 있어요. 애 날 때쯤 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여행 가다가 애가 유산됐어요. 그런 집도 있어. 야, 그런 거는 네가 잘못한 거지.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정상인이면. 근데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유산이 됐어. 나는 크게 뭐 내가 뭐 무리한 것도 없는데. 아니, 그런 경우도 있거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거는. 그건 쌍방과실이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인공유산이죠. 낙태지, 낙태. 그리고 예전에는 저 어려서 죽는 경우도 진짜 많아.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만 제대로 가도 안 죽었어. 근데 너무 좀 약간 미개하게 죽는 경우지.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한 천도. 요거는 새롭게 대두된,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 천도라고 하는 거는 새롭게 대두한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내가 보기에는 약간 필수, 네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필수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올해는 작년까지 이렇게 셋 하다가 올해는 넷으로 하나를 더 늘렸어요. 그 네 번째 단은 자살자. 우리나라가 자살자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자살자가 왜 높은지 알아? 비교가 쉬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SNS가 발달하면서 누구는 계속 나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내가 만만하게 보는 그런 애들,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한 게 너무 보여. 사실은 그건 행복이 아니고 걔도 꾸미는 거거든. 가방을 뭐 1년에 뭐 계속 철철히 살 수는 없고 하나 사서 든 건데, 그런 애들만 올리니까 그걸 시리즈로 보면 내 박탈감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SNS가 발전하고 인터넷 속도가 좋아지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비교가 쉬운 세상이 됐어. 그래서 남이 뭐 하는지 알아. 내 주변에 있는 놈들이 뭐 하고 사는지 알아. 그 과정에서 박탈감이 심하고 상실감이 심하고, 쟤들 나대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으라니까. 저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그걸 그냥 앞에 앉아서 계속 나대고 있어. 그렇게 나대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도 저렇게 욕을 못 먹어서 환장을 하니 내가 참 억장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 자살자들, 그리고 저도 정확하게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우울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셔서 우울증도 있고 젊은 사람은 우울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감을 체크해보는 기회가 있어요. 저도 제가 그 뇌파 검사할 때 뭐 해봤는데, 제가 명상 기계 만든다고 그런 사람들하고 좀 접촉할 기회가 있어서 그걸 해봤는데, 우울증 체크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울증이 체크가 돼요? 이랬더니 우울증 사람들은 뇌파가 그냥 이렇게 깔아앉아서 잠수함처럼 가. 그러니까 자극을 받아도 애가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좋은 게 없는 거지. 그리고 최근에 제가 우울증 이렇게 하시는 분들, 초창기 이런 분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좀 챙기려고 하거든. 좀 옆에 쑤시고, 우리가 이렇게 활력을 줘야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 그거 되게 재밌게 들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꾸 나와서 네가 돌아다니고 극복하려고 해야지. 네가 집에만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한대. 근데 그거는 네가 몰라서 하는 얘기를. 그리고 그 얘기가 제일 듣기 싫대. 이유는 뭐냐면 나는 안 나가는 게 아니고 못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병인 거야. 쉽게 말해서. 제가 그것도 봤었거든요. 예전에. 고소공포증? 저는 고소공포증이 없어요. 근데 저보다 훨씬 건강하고 이런 분이 바이킹을 타고 났는데 같이 탔는데 남자인데 같이 탔는데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사색이 돼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나 장난하는 줄 알았다 처음에. 아니 바이킹이 조금 무섭긴 하지만 우리는 또 그런 거 즐기는 사람이고 아유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하고 잠깐 그랬다가 끝나는 건데 고소공포증은 다르더라고. 사람이 이게 백인이 됐어요. 그리고 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멀미해요? 이랬더니 아니래. 아니 나는 인지를 못한 거야. 왜 멀미가 했나? 멀미해도 그럴 수 있거든. 아유 병이야. 그리고 그거는 체력과 관련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우울증도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겠더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그렇구나. 이건 병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으면 병이 아닌 거예요. 노력해도 극복이 안 되니까 병인 거고 병은 주변인이나 약이나 이런 걸로 살펴줘야 되는 대상인 거야. 오죽하면 죽겠냐.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런 분들과 관련해서 이 자살자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단을 만들어서 저 천도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자살을 하신 분들 올리는 분들은 금강경도 세 번 써오고 시간이 촉박해도 금강경 3번 사경을 해오시고 그럼 내가 그걸 다 태워주고 그 다음에 저거를 축원도 내가 해주겠다. 축원은 우리는 여기다가 호마목에다가 여기 자기가 스스로 축원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들이 나중에 축원을 해주거든요. 축원하고 불에 태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 수계첩.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수계를 줘서 부처님하고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게 해드려서 천도한다. 천도라고 하는 게 큰 스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작법이 하는 거고요. 작법이 하는 거고, 그건 자기가 인연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스님들은 그것을 인도해가는 진행자입니다. 스님이 그걸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이 우람분제 때 보면 목련존자 어머니가 목련존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 좀 빼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건 내가 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있어. 그래서 그거는 공덕을 쌓아서, 그래서 승단의 공덕을 쌓고, 그게 우람분절이거든요. 어머니 이름으로 공덕을 쌓아서 그 공덕으로 천도된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만 공덕이 아니고 거기서 메인은 경전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읽는 경전이 금강경, 금강경이고, 그래서 금강경을 자살자면 자살자 이름으로 해서 금강경을 대신 좀 이렇게 써서, 우리 거사님도 그렇게 한번 써봐요.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대신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 공덕이 돌아가도록 해주는 거고, 그날 당일날 금강경을 읽을 거예요. 전체 대중이 거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읽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되는 분은 되겠지. 그래서 부처님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수계를 해주고, 그 돌아가신 분을 개첩으로 수계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곳으로 다 당신의 원망을 풀고 천도될 수 있도록. 물론 거기서 이제 되는 분도 있고 또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해서 씻겨 나아가면서 상처가 아물도록 해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안 좋은 일이 한 번 있었어. 그러면 볼 때마다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고 그게 적절한 보상을 받고
뭐 돈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마음적으로 마음이 풀리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나고 하면서 그게 반복되면서 슬슬 옅어지는 거지. 마치 몸에 생긴 상처가 점점 흐려지듯이 그렇게 가는 거지.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그리고 이 호마법을 하면 여기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 이름을 새겨서 이렇게 호마법을 하면 호마법은 4가지 이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식재, 재앙을 없애고 증익, 이익을 늘리고 그 다음에 경외심을 가지게 되고 조복, 모든 나쁜 거를 항복받는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2중 3중으로 단에다가 작법을 하고 단에 모시고 작법을 하고 그 다음에 금강경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수계와 관련돼서 그 사람이 약간 불연을 맺어서 거듭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호마법을 통해서 그 나쁜 기운들이 다 없어지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해서 구성하는 게 지금 1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에서 진행하는 영가 천원 수륙 무차 대법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걸리는 분들이 있어 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비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2개 해서 만원 2개 해서 만원이고 당일 오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꽃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모든 분들에게 줄 수는 없고 당일 오시는 분들에게만 그 종이꽃을 줄 거예요. 그 지화. 그래서 향하고 원래 그 꽃공양을 하는데 생화 아닙니다. 내가 저거 생화하는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절에서도 쓸데없이 뭐 다래제 할 때 생화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본도 모르는 행동들이거든요. 장례식장은 뭐 불교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이거 뭐 헌화하세요. 그럼 뭐 국화하다. 야, 팔다리 다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얘기하잖아. 율장의 괴종생계라고 식물을 함부로 꺾으면 안 돼. 그 유명한 얘기 있어. 아주비구, 초계비구라고. 초계비구가 풀로 승려를 인도해서 승려를 이렇게 털어먹었어. 어떤 도둑이. 그래서 그거를 다 옷을 벗겨가지고 그것도 몇 푼 돼도 않는데 그걸 또 옷을 다 벗겨갔대. 그래갖고 걔를 죽이려고 했는데 걔가 저항을 너무 안 하니까 죽이는데 부담을 느껴서 칡덩굴 같은 이런 덩굴로 묶어요. 그게 초계비구라는 거예요. 풀로 묶었다 그래서 초계야. 풀로 묶었는데 얘가 그걸 힘을 주면 끊을 수 있는데 안 끊고 빨가벗고 거기서 말라 죽어가요. 그러다가 왕이 그거를 보고 사냥을 나왔다가 그거를 보고 저거 뭐요? 저거 뭐 희한하게 나무에 묶여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승려가 묶여 있더래. 그래서 너 왜 거기 묶여 있냐? 네가 풀리면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랬더니 식물도 생명인데 그걸 함부로 끊을 수 없고 우리 계율의 그런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식물을 끊는 것이 안 된다라는 계율이 있어서 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냥 이렇게 황태가 돼가고 있다라고 해서 그 유명한 초계비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막 국화를 막 댕강댕강 다 잘라가지고 그거를 뭐 이렇게 호일로 싸서 사람으로 얘기하면 팔다리 잘라가지고 이게 피 뚝뚝 떨어지는데 여기 호일 싸가지고 올리는 거요. 그러면서 네가 팔자가 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꽃공양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는 그랬더니 비누꽃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근데 비누꽃이 너무 오래 가더라. 이제 고마해도 되겠어. 고마해도 되겠어. 그거 내가 비누로 계속 쓰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종이꽃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종이꽃 만드는 데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급하기가 굉장히 어렵네. 그래서 원래 향화청, 향과 꽃으로 청한다라고 하는 거고 향이 더 센 겁니다. 그래서 향화예요. 그래서 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향도 되고 그 다음에 꽃이 추가가 되는 거지. 향 안 하고 꽃으로 퉁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겁니다. 네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전에는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 안에는 그런 거는 불가능해. 그리고 천주교나 이런 데서도 뭐 향 안 말 같지도 않은 미사 지낼 때 너구리 잡듯이 향 돌린다. 그거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전 세계 국룰입니다. 국룰.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고 오늘 절상 금강경 뭉창기도 영가천원 수령 무차대회와 관련된 설명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